2020년 8월 6일 목요일이고요. 밤 10시 정각 다 됐네요. 동아일보 칼럼을 하나 읽겠습니다. 신연수라고 하는 여성이고요. 논설위원이라고 해요. 동아일보. 제목은 임대차 보호법 이제야 일 좀 하는 국회라는 제목의 칼럼이 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입자들은 2년마다 치솟는 임대료에 울거나 쫓겨나지 않고 최소한 4년은 안정적으로 한 집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1981년 처음 법이 제정되고 1989년 임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후 무려 31년 만이다. 그동안 국회는 세입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이다. 오죽하면 유엔 인권 이사회가 한국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사실상 임대인의 권리만 보장하는 제도라고 평가했을까? 지난해 유엔은 세입자의 장기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요구제와 임차료 상한제를 한국 정부에 권고하는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 그동안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1년부터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보수 정부나 보수 정당이 반대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 여당이 야당과 협의 없이 밀어붙인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 통과될지는 알 수 없었다.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잘된 거다라는 것이죠. 자유방임주의 옹호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다. 임대료 규제는 전쟁 다음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거는 유명한 문장이죠. 스웨덴의 우파 경제학자 아사르 린드베크가 한 말이다. 폐해가 그렇게 심각하다면 스웨덴은 벌써 규제를 폐지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스웨덴은 1940년대부터 임대료 통제법을 만들었고 지금도 사회적 기구를 통해 임대료를 통제한다. 세입자는 한번 입주하면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스웨덴뿐 아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세입자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 덴마크 등 유럽 대부분과 일본에서는 무기한 계약이 기본이고 임대료 인상도 제한한다. 미국의 5개 주도 세입자 보호 제도가 있다. 주택을 인간의 기본 권리로 여기고 모든 국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규제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임대료 규제는 서서히 주택 공급을 줄이고 주택의 품질을 늦춘다는 견해가 많다. 그래서 처음엔 임대료를 아예 동결했던 선진국들도 일정 수준의 임대료 인상을 보장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제도를 수정해왔다. 설사 20-30년 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10에서 20% 줄어든다고 해도 당장 2년마다 임대료가 급등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방치하는 게 옳은가? 세입자 보호는 하되 정부가 앞장서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 수리를 지원하는 등 부작용을 보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이 법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진다고 주장했다. 얼마나 비판할 게 없으면 엉뚱한 터집인가 싶은데 레전드 연설이라니 의아하다. 이 법이 시행된다고 집주인이 쉽게 그에게 전세금을 내주고 월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전세는 이 법과 관계없이 저금리 등으로 인해 2010년에 50.3%에서 현재 39.7%로 꾸준히 줄었다. 2012년, 2013년 월세가 처음 전세를 추월했을 때도 전세 소멸론이 유행했다. 전세는 이 법과 상관없이 집값 차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저금리가 계속되면 줄어들 것이다. 통합당은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의원들의 40%가 다주택자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구 경북이 지역구인 많은 의원들이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여당의 법안에 대해서는 반시장적 공산주의라며 이념적 공세만 하고 서민들의 현실적 고통을 외면한다. 이랬어야 아무리 당명과 정강을 바꾼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임대차 보호법의 전격 제정은 4.15 총선에서 국민이 표를 몰아준 슈퍼 여당의 힘을 민생을 위해 사용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래도 여당의 독주는 바람직하지 않다. 신규 세입자 보호 등 미진한 점을 여야가 협의해 보완하기 바란다. 내용은 다 읽었습니다. 먼저 신연수 논설위원님은
대한민국에 보수 정당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는 보수 정당이 없습니다. 안보에서는 어느 정도 색깔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보에 있어서도 제대로 보수적인 색채를 지닌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박정희 생각해가지고 추념하는 코스프레 한 번만 하면은 보수 정치인으로 공천을 받게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 미래통합당인가요? 그 당은 중도 좌익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이고요. 더불어 신영복 민주당은 극좌 성향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오른쪽의 정당이 지금 부재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용어부터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은 한국 정치 실정 지형에 대해서는 보수라는 말을 쓰고 진보라는 말을 쓰면서 여기에서 보면은 스웨덴 이런 유럽의 지형을 인용할 때는 우파 정당이라고 하거든요. 우파 성향이라고 해요. 왜? 한국에는 보수고 유럽에는 우파인가요? 쓰려면 일관성 있게 통합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합당에서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40%가 다주택자고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좌우할 것 없이 제가 지금 우라고 하는 것은 좌보다는 덜 좌기 때문에 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파 정당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좌우할 것 없이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게 왜 잘못됐는 거죠? 근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의 어떤 뭐라 할까요? 인식, 성향 자체를 지금 집 가진 사람은 죄인 취급받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팔아라고 하는 이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다주택자가 소위 이 여성의 말로는 보수 정당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글쎄요, 좌익의 우두머리죠. 뭐 대통령직을 맡고 있으니까 문재양 씨만 하더라도 집이 몇 개가 되죠. 그리고 규모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신년수 논설위원 자체가 이미 그 인식의 지형 자체가 왼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빠 보이겠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임차인은 약자고 임대인은 강자라는 그런 약강의 이분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포용적 경제에 대해서도 그 인클루시브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로 포용적 경제가 뭐가 잘못됐냐라고 하는 그런 제가 이 칼럼을 보고 좀 놀랬더랬습니다. 지금은 놀랍지 않습니다. 그때는 동아일보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하고 좀 놀랐지만은 제가 최근에는 동아일보에 보니까 누굽니까 그 북한에서 귀순했는 국회의원 있잖아요. 이름이 누굽니까? 삼청 쓰기실에 태영호 씨. 예. 태영호 의원이 그 극좌 성향의 정치인인 이인영 씨에게 사상의 전향에 대해서 따지고 하니까 동아일보에서 전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또 이인영 씨에게도 뭔가 꾸중하는 그런 양쪽을 다 이렇게 꼼방대로 꿀밤을 한 대씩 때리는 혼수를 뜨는 짓거리를 하던데 가랭이 찢어지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동아일보는. 지금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차인 임대인을 이제 갈라치게 해가지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또는 가진 사람과 약한 사람, 강자와 약자 이런 식으로 나누는 이 고질적인 버릇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뭐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 그런 게 일단 있는 것 같고 이분은 그 다음에 UN 인권이사회가 오죽하면은 우리 한국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 글빛하면은 이런 아주 못된 고약한 버르장머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민주노총도 마찬가지고요. 글빛하면 ILO의 규정을 가져와 가지고 자 국제조약도 국제적으로도 흐름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언제부터 국제 흐름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학습을 했던가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그렇게 올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훈수들은 안 들었나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은 이분도 자꾸만 약자와 강자의 선악 구도를 놓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공정거래, 공정무역이라는 걸 듣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즉 소비자의 권익이라고 하는 것은 값싼 가격에 품질 좋고 더 나은 상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장의 활력이 높아지는, 풍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소비자에게 입맛에 맞게 하느냐가 이제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서 스웨덴도라고 하면서 스웨덴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스웨덴은 이미 그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 가지고, 금리 때문에 주택 시장이 과열되어 가지고 부동산 버블이 터질까봐 다시 제로 금리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계부채도 급등해 버렸죠. 그래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연상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 우려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었더랬습니다. 한국도 지금 보면은 신용대출을 해가지고 주식을 사고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년수 논설위원은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까지 제 개인 운동을 하거나 또 도장을 살피거나 또 사람들을 가르치느라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합니다. 허비가 아니죠. 그게 제 주업이고 맞춰가지고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신년수 논설위원은 글쟁이 아닙니까? 명세 기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하루 종일 이런 자료를 뒤져보고, 여러 가지 논문을 읽어보고 하는 게 직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평가를 내놓습니까? 이 동아일보의 논술 주간이 김순덕 씨 아닙니까? 김순덕 씨라고 한다면은 김순덕 씨도 정말 찬물과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논술위원 명찰을 달고 여기에 근무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왔다 갔다 좌우로 그렇게 하면요, 가랭이가 찢어져요. 지금 신년수 논설위원회 이런 논조는요, 한겨레 신문에 실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 시골 딸깍바리에 밤에 잠깐 살펴본 이런 지적질에 훈수를 듣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요. 공부를 좀 하고 칼럼을 쓰는 게 안 좋을까 싶습니다. 이런 칼럼은 다루진 않죠. 하지만은 저 같은 이 듣보잡 유튜버라도 좀 짚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읽어봤습니다. 유튜버라고 하는 그 어떤 분류하는 카테고리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구글이라는 기업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지금 빌려 쓰니까 유튜버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지만은 그냥 시골 촌놈입니다. 태권도장 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지적을 당하면 얼마나 모욕적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동아일보에는 동정민이라고 하는 기자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좀 참신한 것 같고요. 감히 제가 하자면. 그 다음에는 송평인이라고 하는 분도 괜찮고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똥볼을 차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년수 논설위원회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잘했다, 이제 정말 일하는 것 같이 한다, 국회라는 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칼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